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전자 및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국가로서 이제는 국방 산업 분야에서도 그 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공학 분야에서의 뛰어난 발전을 통해 한국은 군함 건조 분야에서 세계 선도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군사 강국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점 IIDEX에는 하나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등 하나그룹 방산 3사를 비롯해 현대로템, LIG넥스원, STX 엔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등 자사 역량이 집결된 함정들을 선보이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는 25개국 50여 명의 해외 무관관 등이 방문해 달라진 한국 방산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통역관까지 대동하고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군 관계자들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특히 서해류성용 이지스함과 마라도함에 직접 승선하길 원하는 등 한국의 잠수함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과연 폴란드는 왜 한국 잠수함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반면 국내외의 눈길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쏠리자 이 나라가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잠수함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등 국내외 군 고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우리 군은 이번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점 IIDEX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KDX 3인 율곡이함도 실물로 전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한화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국내와 국무관들에게 자신들이 국내 최초로 전투함을 수출한 회사이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에 잠수함을 수출한 회사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2010년 이지스 구축함 KDX-3을 해군에 인도했는데 한화는 당시 세계 최초로 이지스 전투 체계를 블록 단계에서 선행 탑재하는 공법으로 주목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지스함은 함 외형을 모두 만든 뒤 선체에 구멍을 뚫어 전투 체계를 설치했지만 이미 한화오션은 2010년에 선체에 구멍을 뚫어 훼손하지 않고 블록 단계에서 설치하는 신공법을 개발해 100여 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에서 가장 조용한 함정인 대구함 모형도 선보였습니다.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존하는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중 가장 조용한 함정으로 한화오션이 건조한 대구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함은 우리나라 차세대 호위함 사업 FFX 배치 2의 선도함으로 국내 수상함에서는 처음으로 가스터빈과 전기 모터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된 호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폴란드는 왜 그렇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낸 것일까요? 의 원조에 보고 계신 장면은 바다로 나가는 폴란드의 킬로급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가 찌그러져 있어 보수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림 끝 수량으로 교체하려고 폴란드는 노후화된 잠수함 전력을 3,000 톤급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만든 잠수함 중 도산 안창호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 중인데요. 이번에 폴란드 대표단은 방한에 앞서 한국이 만든 잠수함 현장을 시찰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가 자주포와 탱크, 공격기에 이어 한국이 만든 잠수함 도입도 유력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 잠수함이 폴란드에 수출된다면 이것은 한국산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년 전 한국에서 제작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그다냐 항구에 도착할 때 폴란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두 나가 한국에서 온 전차와 자주포를 직접 맞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첫 물량을 납품받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6 포메라니안 기계화 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 방어를 맡고 있는데요. 유사시 러시아 발트함대 예하 제11군단과 맞서야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으로 치면 북한의 수도권 침공을 막고 반격 작전에 나서는 제7기동군단과 비슷한 위상의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에 유럽 최강 3.5세대 전차와 고성능 자주포가 처음 배치된 것이니 폴란드로선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대한민국 해군작전 사령부의 직할 전단 중 하나로 세종대왕급 DDG,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이 순신급 DDH, 이 구축함 및 군수지원함 AOE로 구성되어 있는 전단입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중 해역함대에 배치된 광개토대왕급 세척을 제외한 충무공이 순신급 6척과 세종대왕급 세척이 모두 제7기동전단에 배치되어 있어 제123함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해군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정조대왕급 세척, KDDX 6척의 전력화를 통해 기동함대를 구성하는 구축함 18척, 충무공이 순신급 DDH 이 6척, 세종대왕급 DDG 1세척, 정조대왕급 DDG 2세척 등을 완료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앞서 지난 4월 초 3,000톤급 잠수함 3번 함인 신체호 함이 해군에 인도되던 날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관계자와 고위 관료들이 총집결해 한국의 신체호함을 지켜봤습니다. 도산한창호함과 안무함에 이어 세 번째로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은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 세배치 배치 1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으로서 전투 체계와 음파 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함정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높였고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소음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당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3,000톤급 신체호함에 이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포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까지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군 고위급들이 귀국 후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막강한 해군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가 자국의 해군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건조 능력은 미국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고 간 델 토로 장관이 한국의 조선업 현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한국의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 미국의 전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려면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실제로 보고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현타가 온 미 해군 장관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우리의 21세기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미 해군 장관의 반응으로 보아 미 해군 최초로 한국과의 군함 건조 협력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국도 이제 한국의 군함 건조 요청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이지스함을 보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드러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해군은 영호형 850mm 구경의 수직 발사 체계와 통합 사면, 위상 레이더까지 장착해 미국 이지스함에 대응하게 되자 우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아 우수한 이지스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예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수직발사대가 주력이 아닌 국산 수직발사대 개발에 성공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수직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체계들이 운영될지 알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수직발사 체계로 탄도, 미사일 혹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주요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미국이 아직 710mm 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고도 500km를 요격할 수 있는 SM-3급 대방어 미사일 등을 개발하려면 그만큼 큰 직경의 수직 발사관이 필요하지만 이 해군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635mm 발사관에서 710mm 발사관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들은 2014년 중국이 850mm급 수직 발사관을 개발했지만 한국이 곧바로 2017년 850mm급 수직 발사관을 자체 개발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우위가 깨졌다며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행보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체 수직 발사대를 개발하지 못하고 미국제 MX-41 수직 발사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국 해군의 위협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러한 발사대가 한국에서 개발된 현무 3치 미사일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형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끝으로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를 지대함과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한다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볼 때 폴란드 등 외부의 구매 요청이 곧 올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계획서와 신분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납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 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젤룽급 하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 미사일과 대만산 홍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3 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체제,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의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만의 거리와 타이베이 101타워 등의 모습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개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의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2,0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3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중 HD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 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 함 건조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에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대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한 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한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도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국내 업체들 사이의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유럽의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을 장착하고 한국의 장갑차와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서 한국산 장갑차와 자주포에 대해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왜 한국산 무기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또 유럽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 발생해 한국산 레드백의 수요가 더욱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지난해 매출액이 공개되자 주요 방산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KAI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조 8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KAI가 이처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폴란드의 FA-50GF1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KF-21 상륙 공격 헬기, 소헬기 등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데 KAI의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올해도 한국 공군의 TA-52차 사업 납품을 이어가고 연말 소형 무장헬기 LAH 양산 및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호실적에 자신감을 얻은 KAI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AI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앞으로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KAI의 유무인 복합 패키지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KF-21과 FA-50에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까지
크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방산을 원하는 나라들이 유럽에서 점점 더 늘고 있어 올해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에 장밋빛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나토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자 유럽은 발칵 뒤집혔고 저마다 방위력 증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소련제 낡은 무기들을 운용하던 불가리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그러자 불가리아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국회의장이 불가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 관심이 많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불가리아 대통령은 콕 집어 FA-50과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경공격기와 전차는 물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체계 도입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해 서방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전차의 경우 구소련의 수출형 모델인 T-72M1과 T-72M2 80대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걸프전에 사용되었던 모델로 그야말로 낡은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무기로는 자국을 직접 방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불가리아는 2022년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서구권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불가리아 육군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무기는 기계화 여단용 장갑차입니다. 현재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장갑차는 BTR-60으로 1950년대에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대적 장갑차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을 맞추지 못해 계속 도입이 불발되었습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장갑차가 대당 25억 원인데 반해 한국의 K808 장갑차의 경우 약 12억 원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또 한국의 K21 보병 장갑차도 불가리아가 원하는 장갑차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으로부터 K21 보병 장갑차를 구매하고 여기에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력을 강화한다면 불가리아는 가성비 최적의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가리아 육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자주포 도입입니다. 그동안 불가리아는 1970년대부터 배치된 구소련의 ES-1 자주포를 운용해 왔습니다. 122mm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45발 내외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전부터 발사까지 하려면 46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얇은 장갑으로 피격 시 생존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육군은 현재 기동력이 우수하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춘 155mm 자주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와 보병용 대공 장비 구매, 대공방어 체계 구축, UAV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리아는 현재 약 200대의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확도도 낮고 사용 후 재장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구소련제 122mm 로켓도 호환 가능하도록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불가리아 역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하면 자신들이 보유 중인 로켓을 호환 가능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한국의 천무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며 가격은 하이마스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구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해군은 디젤 추진 잠수함과 미사일 함정 획득을 추진하면서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 분야 역시 한국 방산의 장점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라 한국이 무기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불가리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구식 소련제 무기 보내며 무기 공백을 나토와 상호교류 가능한 신형 무기들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보낼 예정인데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한국이 만드는 장갑차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작년 말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3조 원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뤄 전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꺾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랐지만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막판 대추격전을 하며 따라와 한때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호주 육군의 장갑차 사업을 따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부터 천궁이를 사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한국산 장갑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의 한화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는 MOU를 맺은 한화는 앞으로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협력해 영토와 국경보호, 치안관리, 왕실보호, 이슬람 성지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영국이 2008년부터 6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장갑차 사업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폭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되면 장갑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산에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 의회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추진해오던 6조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고 현재 영국군이 심각한 전력 손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러난 영국군 장갑차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갑차 사업을 추진했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스웨덴의 CV-90 장갑차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폭삭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 계약 개시 이후 주문된 589대의 차량 중 현재 인도된 수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 300여 대가 야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부실한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용 중인 에이젝스 장갑차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던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기한이 2028년까지 늘어났고 이를 위해 또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영국 의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군에서 보유 중인 11척의 전투함 중 5척 역시 부실하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여기에 덮친 격으로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마저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 정도로 헤매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영국 의회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갑차 사업마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 빨리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생산하는 차대와 레드백 장갑차의 차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에서도 차대를 활용해 성능을 입증했고 레드백 차대로 다양한 기갑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에이젝스 장갑차를 보완하느니 한국의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에이젝스라는 경쟁자가 스스로 몰락해 유럽에서 경쟁자가 제거되었고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 장착한 채 한국의 무기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산 장갑차 및 자주포는 더욱더 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 간 3나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TSMC의 기술이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삼성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얼마 전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17을 아이폰 15에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17의 생산을 담당하는 TSMC가 보여준 성능 향상이 이전 세대에 비해 기대 수준을 크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이 기존 4나노 공정과 견조, 성능은 22%, 전력 효율은 34% 향상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3나노의 경우 반도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 대비 21% 축소됐고 성능피, 전력피, 크기 A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 모두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완성 공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테크인사이트의 자회사인 IC놀로지 LLC의 분석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공정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인텔의 7나노급 공정인 인텔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적도뿐만 아니라 고성능 셀 하이 퍼포먼스 셀스로 비교해도 성능 향상 측면에서 인텔의 7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발열 문제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게 없다니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냐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해외 IT 매체들도 A17에 적용된 TSMC 3나노 공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아 TSMC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PC 게이머는 아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3나노 실리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다. 새로운 수학 시스템 온칩는 트랜지스터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며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3나노 모바일 AP 시대가 열리면서 파운드리 기업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2024년 3나노 공정을 통해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삼성도 이르면 올해 말 4나노 공정을 활용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하고 내년 말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에서 대형 모바일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제조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수준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삼성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자체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이미 3나노 GAAFET 수율이 60% 이상 올라온 삼성전자가 2나노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나노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로 현재 삼성과 TSM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에 적용하고 있는 핀펫 FET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펫은 기존 평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 구조의 공정 기술로 TSMC는 3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반면 세계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는 3나노에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GAA 기술은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채널과 게이트가 3면이 맞닿는 핀펫과 달리 GAA는 4면에서 맞닿게 해 전력 소모가 더 적고 누설 전류도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GAA는 핀펫보다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1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공정부터 삼성이 TSMC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5에 자신들이 개발한 3나노 N3를 적용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TSMC는 자신들의 3나노 수준만 탄론하고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습니다. 3나노를 기점으로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는 극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전략이 먹히고 반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산 효과가 통상 36개월 이후 나타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는 업황 정상화에 있어 적기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감산 효과는 물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요에 힘입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감산에 감산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와테현 기타가미시 공장 부지에 신설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면서 가동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인데요. 키옥시아는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대규모 공장을 만들고 양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반도체 불황까지 겹치면서 감산을 계속해왔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조차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낸드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상위업체 중 한 곳이 사업을 접게 되는 치킨게임 결과가 내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두 회사의 합병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낸드 상위업체 중 가장 위태로운 곳은 2위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기업들이 치킨게임의 최종 희생양이 될 것이란 계산 아래 내년까지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길어지는 낸드 시장 불황을 버텨낼 실탄, 즉 재무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키옥시아는 이미 자본의 상당 부분을 까먹을 만큼 재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신공장 투자나 연구개발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 후 기업 공개 IPO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낸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것인데요. 낸드 시장의 혹한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다 인공지능 AI 투자 붐이 불고 디램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기는 더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낸드 사업에만 집중하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과 달리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나머지 경쟁사들은 모두 디램을 주력으로 하는 곳들이라 인공지능 투자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램과 낸드 사업을 모두 하는 삼성과 SK는 낸드에서 강도 높은 감산을 하고 적자를 보는 대신 디램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덕분에 낸드 적자를 만회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 치킨 게임의 패배자가 유력해 보이는 지금 아무도 두 회사의 합병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반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낸드 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것입니다. 이미 기술 면에서 삼성과 SK가 저만치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무대에서 치킨 게임에서 패배할 회사들이 나올 때까지 삼성과 SK하이닉스로서는 느긋하게 기다릴 전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